안녕하세요. 오늘은 합작계약 주요 쟁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호준 변호사라는 분이 지난 2012년도에 상법 개정됐을 당시죠. 그때 이제 발표한 논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합작투자 사업체의 법적 형태, 합작회사의 자본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합작회사 주식 양도에 관한 사항, 합작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 등의 소제목으로 해서 어떠한 점들이 그 주요 쟁점이 될 수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합작투자 사업체의 그 법적 형태를 보면, 법적 형태는 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절대 다수인 것으로 생각이 된다. 왜냐하면은 상법상 합작회사 한 명회사 제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한 책임 또는 이 일부 또는 전부가 이 무한 책임에 노출되는 그런 중요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상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양자를 비교할 때 유한회사가 가지는 어떤 특징, 그 소규모성이라든지 폐쇄성이라든지 법적으로 좀 간소화된 그런 특징 등에 있어서 좀 장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양자 간에 그 현저한 차이는 없다. 하지만 미세한 다음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한회사의 사원은, 이 사원이라는 건 주식회사의 주주에 해당되는 겁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유한 책임만 부담을 하지만 그 현물 출자 재산 인수의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그 목적 재산의 그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 그 출자한 그 이 지분에 비례해서 그 부족액을 연대 책임을 할 그런 이 임무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회사 성립 후에도 출자 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 출자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분별로 금액의 연대 책임을 지는 이런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유한회사의 경우에 설립 절차가 주식회사에 비해서 간소하고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설립 절차가 간소하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들어가는 서류가 이제 좀 적다는 건데, 그게 큰 장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장점이라 하더라도 조금 전 일본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지분별로 그 실가 부족액 또는 출자 미필액 등에 대한 지급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게 장점이 있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세 번째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게 조세와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문 변호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미국 투자자의 경우에 조세법상 한국의 유한회사를 통해서 합작회사를 만들면은 이 배당에 대해서는 조세 특례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주식회사로 이렇게 합작회사를 만들면은 미국에서 조세법상 특례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유한회사를 선호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테마로서 이제 합작회사의 자본에 관한 사항입니다. 합작회사의 그 자본금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각 당사자들이 얼마 출자할 것인지, 인수할 그 주식 그 지분은 뭐 어떻게 할 건지 등을 규정하고, 또는 향후에 당사자들이 어떤 신주인수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배당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등을 미리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이제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유상증자 또는 이제 추가 출자 등에 대한 내용을 미리 규정해 두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지분이 현격히 양자 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한쪽이 이제 소수 지분권자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수 지분권자의 권리 보호
내지는 이제 경영 관리에 관한 그 어떻게 보면 비토권이죠. 비토권에 관한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협상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어떤 항목이 종류 주식의 발행입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의결권 행사, 그다음 상환, 전환 등에서 각 이 주식별로 그 내용을 달리하는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결권 배제 주식이 이제 예가 될 수가 있는데 이 합작 당사자가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 등의 권리에 대해서는 50%의 그 권리를 가지면서 의결권에 대해서는 이 잔여재산권하고 달리 50%를 초과하여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의결권 배제 주식뿐 아니라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도 이제 발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 변경이나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가질 수가 없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종류 주식 발행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이러한 사항이 정관에 그 규정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정관에 규정을 두지 않으면은 회사에 대해서 그 권리 보호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앞서 이제 김병태 교수께서 이 제시한 그 논문에서도 그런 사항이 언급이 됐었죠. 그 다음 그 주금 납입 채무에 대한 상계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회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죠. 회사 동의가 있다면 주금의 상계도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 대해서 채권을 보유를 하고 있다면은 그 채권을 출자 전환해서 합작회사를 만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법상.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배당 이익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 허용입니다. 그 배당 이익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해서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대방이 지분을 팔고 나가겠다고 하면은 배당 가능 이익을 통해서 자기주식 취득 형식으로 그걸 돈을 빼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빠져나가고자 하는 엑시트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출자 금액을 손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작에서 주식 양도에 관한 사항이 이제 중요한 이슈일 것입니다. 이 앞서 이거 논문에서도 뭐 강조했다시피 이 합작회사 당사자들은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나가겠다고 하면은 그 합작회사 운영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은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주식의 양도, 입질 등 담보 제공까지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런 이 내용이 담는 것이 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그 합작 계약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해서 그 주식 양도 자체가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그 이사의 승인을 요한다는 점을 그 정관 규정으로 둬야 되고 앞서 논문에서 언급이 됐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문호준 변호사가 강조한 게 뭐냐면은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위반을 하면은 그건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규정을 해서 위반한 경우에 비교적 거액의 그 손해배상액을 규정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방법을 흔히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분 양도 자유를 인정을 하고 있지만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정관에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인 경우에서도 반드시 정관에 그 지분 양도 제한을 규정을 해두어야 된다는 걸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선 매수권입니다. 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양도하기 전에 그 파트너에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먼저 해당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선 매수권입니다.
이 주식,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설사 제3자에게 이 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후에도 기존 합작 계약의 틀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 변호사께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잠재적 제3자 양수인이 양도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합작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진구하여 제출할 것을 애당초 합작 계약 작성할 때 미리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그 얼롱 라이트입니다. 태그 얼롱에는 끌고 가는 거죠. 태그해서 찍어서 이제 끌고 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제 대주주가 이제 지분을 제3자에 매각할 때 소수 주주가 내 것까지 같이 끌고 가달라, 동일한 조건에 함께 매각해야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소수 주주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대주주가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에 편성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대주주가 자기 자신 소수주 주식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제 파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이런 이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반 매각권인데 드래그 언론, 이거는 이제 대주주가 지분을 팔 때 혼자만 팔면은 이제 프리미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낮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이 100% 지분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게 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높은 프리미엄을 상대방이 받을 수 있고, 아울러 거래 성사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주주를 위한 어떤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지분을 팔 때 소수 지분도 같이 팔 수 있는 권리가 드래그 얼롱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배주주의 매도 청구권과 이제 반대쪽에 있는 소수주주의 매수 청구권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상법상 9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이제 더 이상 소수주주가 가지고 있는 비토권의 희생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은 소수주주가 이제 역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합작에서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사의 구성은 첫 번째, 대체로 이제 합작에서 이사의 총수를 얼마로 할 건지를 정해놓고 출자 비율에 따라서 각자가 지명할 수 있는 이사수를 배분하는, 이런 게 이제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 변호사께서 하나 이제 어드바이스 하는 게 뭐냐면은, 향후에 출자 비율이 변동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계속해서 원래 지분 비율대로 이사수를 가져가게 되면은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 서로 이 알력이 생기기 전에 미리 사항에 대비를 해서 이사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합작 계약에 규정해 두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 감사 지명에 관한 사항인데, 대표이사는 통상 제1 이 주주가 지명권을 가지는 게 통상이죠. 그러면은 제2, 제3 주주가 이제 감사 또는 이제 CFO 최고 재무 책임자를 이제 지명함으로써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분 비율이 서로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대표이사를 상호 교대로 지명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행임원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상법상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하고 있는 것은 아직 잘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권한이 세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이렇게 만든 팔러시 이런 걸 갖다가 집행하는 역할에 충실하는 이사를 이렇게 집행임원으로 지정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집행임원이라는 것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직무 범위 내에서 해당 직무 집행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을 담당하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이제 이사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은 이제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 제출해서 이사의 소집을 청구할 수도 있고, 만약 이사의 이제 소집 청구가 안 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사회를 직접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은 뭐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문 변호사 의견에 의하면은 워낙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합작해서를 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 상법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제 감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감사가 이사에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시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서 이사에 제출하면은 그 이사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가 만약 이게 불응하면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결의 사항을 보면은 이사의 결의 사항, 결의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은 합작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정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슈죠. 하지만 이게 상법에서는 어떠한 것이 그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업무 집행을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합작 계약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걸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둘 건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많은 그 양자 간의 그 협상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앞서 저 강의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이사회 결의 내용을 어떤 걸로 하느냐 하는 것은 합작회사 CEO 경영 자율권을 어느 정도로 둘 거냐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대조하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인 것이죠. 그다음 이사의 결의 요건은 상법상 그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됩니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열거한 후에 이에 대해서 그 이사의 결의 요건을 가중시키는 그런 방안이 이제 흔히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게 반드시 이 정관의 그러한 사항을 언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사의 결의가 이 주주간 계약을 주주간 계약이 어긋나는 그러한 그 결의를 했을 경우에 그 회사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건 앞서서도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쟁점으로서는 이사회 의장에게 그 캐스팅 보트를 줄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앞서 논문에서도 언급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이사회 결의 방법으로서는 반드시 이사회가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대리 참석이나 서면 결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음성 컨퍼런스 콜은 가능하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그 외국 그 파트너의 이사가 반드시 출석하지 않더라도 컨퍼런스 콜로 이사에 그 참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착 상태와 그 해소 방안입니다. 교착 상태는 당사자들이 합작회사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못함으로써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되는, 그야말로 합작회사 운영이 스탑이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분율이 50대 50이어서 의사회에서 결론을 못 내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한 부분은 이사회 결의 요건을 가중을 시켜 놓기 때문에 소수주주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에 관한 규정을 둘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첫 번째는 어떠한 상태를 교착 상태로 규정할 거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사의 결의 사항에 대해서 의사 불일치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사에서 결론이 안 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이사의 결의 사항 전부 다 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특별히 규정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의사 불일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만 따지자 하는 경우입니다. 아니면은 특정해서 규정하지 않고 그냥 회사의 경영 관련 중대 사안, 이렇게 모호한 규정을 두고 교착 상태를 규정하도록 하는,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교착 상태를 규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교착 상태 해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쌍방의 협의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제3자로 이렇게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 방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섭 상태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회사를 해산하는 방법이 있고, 회사는 존속시켜서 상대방이 진분을 인수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테마가 회사와 이사의 이해 충돌입니다. 이건 김병태 교수 논문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사의 책임입니다. 첫 번째,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입니다. 상법 397조 2에 보면은 이사는 이사의 승인 없이는 그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유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승인은 3분의 2 이상 이제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합작회사의 사업과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목적을 가진 다른 회사를 설립할 그런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획을 실행할 경우에 그 회사의 기회 유용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내에서 합작회사를 통한 사업 이외에 별도의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 했을 때는 이걸 미리 고려를 해서 합작 계약에 미리 이제 반영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거래입니다. 이사뿐 아니라, 즉 다시 얘기해서 모기업이죠. 모기업뿐 아니라 주요 주주, 특수 관계자가 그러니까 모기업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이 합작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사전적으로 협의가 충분히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합작회사가 합작계약의 당사자, 즉 모기업이죠. 모기업 또는 모기업의 자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건 바로 이제 자기 거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의 승인, 즉 제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작 계약의 당사자와 합작회사 사이에 추후 구체적으로 계약이 체결돼야 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장래에 체결돼야 할 계약을 미리 이제 완전히 작성해서 별첨부로 이렇게 명시를 해두는 방법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향후에 체결될 계약에 대해서 주요 조건만 이제 미리 이제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로 합의하여 이제 완성하는 그런 경우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사의 책임인데, 정관에서 이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의 책임을 이사의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작회사의 정관의 위 내용을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정관의 규정을 해둠으로 인해서 합작회사 이사들이 무제한적인 이사 책임에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제 배당 결정에 대해서 정관의 규정을 두면은 주총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이익 배당을 결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총에서 이익 배당을 결정한다고 해서 특별히 곤란한 점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주가 딸랑 두 개일 경우가 대다수고, 많다고 해서 해도 3개일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오히려 서명 결의가 주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작회사에서는 이게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배당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현물 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현금 대신에 주식, 사채, 옵션, 그리고 기타의 재산으로 배당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 변호사께서 소개하는 게 뭐냐면은, 배당으로 단지 현금뿐 아니라 합작회사가 직접 생산한 상품으로도 배당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합작 계약의 해지 및 분쟁 해결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소개할 정교화 변호사의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합작투자의 법적 형태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절대 다수이다. 근데 합작회사 자본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종류 주식과 주금 납입 채무에 대한 상계 이야기를 했었고, 배당 가능 이익으로 자기 주식 취득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합작회사 주식 양도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주식 양도 제한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 우선 매수권, 그리고 태그 언론, 드래그 언론, 이 이제 권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 지배주주의 매도 청구권, 소수주의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작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이사의 구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대표이사, 감사 등의 지명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이사의 결의 사항, 결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교착 상태, 그리고 그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이사 이해 충돌 부분, 그리고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